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언제나 새로운 인포와 뉴스를 제공해드리는 부동산 정보시대 조준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맥스 리얼촌에서 근무하시는 허진구 씨를 모시고 부동산 구입에 대한 제반상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코호스트로 수고하시는 권영철 씨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진구 씨, 우선 우리 얼티비 시청자들 위해서 자기소개를 잠깐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그 노스요크의 리맥스 리얼턴의 브로커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그 중개업을 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이제? 예, 5년 남짓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대개 이제 일하시는 손님들이 한국인들인가요? 아니면은 뭐 여기 현지인들도 좀 있나요? 예, 현지인도 일부 있습니다만 아직도 교민들을 대상으로 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뭐 소문에는 우리 허진구 씨가 아주 성실하시고 또 우리 손님들의 그 평판이 아주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 부동산을 하시면서 무슨 어려웠던 점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보람이 있었다 그렇게 느끼신 적도 있었겠죠? 일하시면서 지난 5년간? 예, 그렇습니다. 가장 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규로 이민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의 그런 부동산 거래 관행하고 또 이쪽에서 하는 부동산 거래 관행, 그 마켓 프랙티스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잘못된 오해를 갖고 이제 여기서 첫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개 이쪽에 도착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집을 구한다든가 구입하신다든가 렌트하신다든가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전속 중개인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고 이제 이분 저분 옮겨 다니면서 할 때가 조금 최선을 다하는데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제도적인 차이를 많이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철 씨, 저희들 권영철 씨나 저나 이민 올 당시는 그게 한 30년, 40년 전인데 사실 그 한국 그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았을 때 저희들이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사실 한국 그 사람들이 이 나라에 도착해서 집을 산다는 거는 생각을 못한 때였었죠. 한 3, 40년 전에. 그 반면에 지금 오시는 분들은, 근래 오시는 분들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저희들 올 때보다 훨씬 그 돈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개 집을 사시고도 여유 자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걸 중산층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집을 한 채 사고 나서 여유 자금이 있다 할 때, 만약에 또 한 채의 집을 산다 할 때, 그게 그 투자 가치가 있는 겁니까? 예, 그 투자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주택을 보통 우리 집을 산다고 할 때는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세법상의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컨드 하우스, 세컨드 홈부터 그게 콘도든 아니면은 디태치드 하우스, 즉 단독 주택이든 모두가 이제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렌탈 프로퍼티로 취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분에 준해 가지고 수입과 이제 지출 거기에 따라서 넷 인컴을 따져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넷 인컴 자체가 적어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부동산 특히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플러스 대개 2 플러스 3%가 어바브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은 안정적인 장기적인 그 투자 가치로서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밸류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인컴 이외에 그거를 아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이제 허진구 씨 말씀에 의하면은 투자로서 내 집이 있고 또 하나의 집을 사는 것도 매력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 그런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그러면 결국 그거를 되팔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세금의 부담은 좀 있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말하는 양도 차이란 것이 이쪽에서는 이제 인컴 텍스 그 상으로 그 소득세법상 취급되는 것이 이제 캐피탈 게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일단 생기지 않으면은 세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돈이 안 남으면은 걱정하실 게 없다. 예, 돈이 남아야 세금 걱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걱정한다는 얘기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내는 것보다는 세금 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사람이 투자하려고 그럴 당시는 물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투자에 대한 그 리턴이 얼마가 되는가를 이제 계산을 해야겠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남았기 때문에 세금을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자라서 세금을 안 내는 것보다는 남아서 세금을 내는 게 오히려 좀 그렇죠. 그럼 권영철 씨, 그 세금을 낸다 그러면은 그 캐피탈 게인 텍스죠. 그 세금 지금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캐피탈 게인 텍스는 이제 50% 캐피탈 게인에 대한 50% 정도를 이제 텍서블 인컴으로 이제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는 이그젬션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50% 예를 들어서 내가 세컨 하우스를 사가지고 10만 불이 남았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쉽게 계산을 하면은 10만 불 중에서 5만 불은 자기 주머니 일단 넣어도 됩니다. 그렇죠. 세금이 없고. 그럼 5만 불은 어떤 텍스의 레이트가 적용이 됩니까? 그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해에 본인이 본인 이름으로 벌은 다른 모든 종류의 소득, 예를 들면 주식 투자에서 생긴 매매 차익이라든가, 아니면 채권 투자에 생기는 그런 소득, 그 다음에 인플로이로서 그런 그 생긴 소득, 그 다음에 헬퍼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비즈니스에서 생긴 소득, 이런 것들이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을 다 합하고 거기에 합산되어 가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고율이 적용되는 그런 누진과세 시스템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물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파는 그 타이밍, 즉 자기가 그 해에 어느 정도의 다른 소득이 있느냐 그거를 예측해 가지고 그것이 너무 과다하게 많아지지 않는 해에 매각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쉽게 정리를 하면은 반은 텍스 프리고 반에 대해서 인컴 텍스를 낸다 그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때 이제 회계사를 유능한 회계사를 두면은 이러한 그 텍스 플랜을 미리 세워가지고 하게 되면은 많은 텍스를 합법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나. 그러니까 회계사를 쓰면 세금 안 내도 됩니까? 안 내는 게 아니라 몰라서 많이 낼 때보다 그 회계사로 인해서 많은 그 텍스를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그린벨트라는 게 여기 생겼죠. 또 하나의 월드로 말하면 오크레이시 모레인이라든가 그린벨트라는 게 이런 게 그 집을 현재 지금 집 짓는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허진구 씨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사실 그 토지 공급 측면에서 특히 그 택지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죠. 특히 그 택지 공급은 온타리오 전체 인구 증가 그 속도라든가 규모로 보면은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표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그 부분에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그 나이아가라 에스카프먼트, 기존에 있던 그 초록 색깔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부터 그다음에 밀턴을 거쳐가지고 터번머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브루스 페닌슐라 그 관광지까지 올라가는 그 축이 됩니다. 대개 우리가 이런 쪽으로 관광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굉장히 그 가을에 단풍이 띠처럼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온타리오주에서 아무리 차를 달려봐도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이는 없습니다. 대개 평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으로 자연 녹지 지역으로서 보존하겠다, 풍시지구로 보존하겠다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화면에서 다시 보시다시피 우리 그 GTA 지역의 특히 위쪽은 지표 면에서 굉장히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주로 빗물이 떨어졌을 때 거기가 발원지가 됩니다. 우리가 토론토나 미시사가, 옥빌 이런 데서 보는 모든 그 큰 강들이 물줄기가 거기서 발원이 돼서 이제 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한국에서 우리가 한강 수자원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게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굉장히 축사를 못 짓는다든 러버텔을 못 짓고 그런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규제가 또 이루어졌고요. 그래도 굉장히 토지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개발되고 있으니까 2005년도에
그린벨트 액트라고 이제 지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린벨트 액트가 지정이 되면서 다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실제로 그 광역 토론토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온 사방이 남쪽 호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린벨트에 편입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린벨트에서 결국은 개발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기존 그 얼번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화가 된 지역 내에서 이제 택지의 그 공급이 상당히 이제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공급 측면에서 좀 어려워졌고요. 예.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그 온타리오의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2001년에 프로젝션 한 예측치를 보면은요, 온타리오의 장기적인 그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를 분석해 보면은 2031년도에 보면은 다른 일반적인 선진국처럼 그 별 타입이 아닙니다. 종 모양이 아니고요. 위쪽이 상당히 그 두터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것은 결국은 화면에서 다시 한번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위쪽 그 나이대가 결국은 대개 35세에서 한 60세 사이 나이를 막론하고 투자이민이라든가 기업이민 그리고 독립이민의 형태를 빌어가지고 캐나다로 새로 이전한 그런 신규민자들이 다 이렇게 인구를 팽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구들이 결국은 한 해에 약 10만 명 내지 12만 명이 GTA 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 토지 가격을 또는 그 궁극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올리고 내리는 결정적인 영향을 장기적으로 주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도표상에 2031년이 이제 굉장히 두툼하게 이제 나오는데 2031년에 온태리오 지역의 인구가 지금 현재 800만이 지금 1,200만으로 이제 늘어갑니다. 지금 현재 골든 호슈 에리아 지역의 인구가 800만인데 31년이 되면은 1,200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서 그 숫자를 생각하시면은 아마 머리에 잘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결국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세계에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로 이 땅이 넓은 나라에서 도대체 왜 땅이 없다고, 집질 땅이 없다고 그러는 소리가 이해가 보통 안 됩니다. 일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근데 실지가, 이 캐나다 정부는 이 자연보호, 환경보호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왜 이 넓은 나라에 고층 빌딩만 계속 올라가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결국 이 시간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린벨트나 오크리치 모레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발 지역이 좁아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봤을 때 이 나라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지로 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는 그 빌더들하고 같이 합니다. 건설업자들은 자기들 사업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기존 갖고 있는 자원을 즉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 목표로서 이제 굉장히 팽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대개가 지금까지는 그린벨트가 다급하게 재생된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요. 대개 이제 새로운 건물이 새로운 콘도라든가 새로운 주택단지가 개발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재정 수입이 들어옵니다. 바로 이제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이해관계하고 그런 택지 개발, 서브 디비전을 해주는 그런 택지 개발을 허가하고 그런 관청의 어떤 이해관계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방 단체들이 각각 노는 이런 어떤 불합리한 없애주기 위해서 결국 온타리오 주정부 차원에서 꼭 필요한 그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꼭 필요한 그런 것만 심의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게 그런 온타리오 주 차원에서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쉽게 환경론자들의 어떤 프레셔, 선거에 대한 그런 압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데요. 앞으로 아마 수평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urban crawling이라고 그러는데요. 무분별한 땅 따먹기 식으로 외곽으로 번져나가는 것은 앞으로 어려워질 거고요. 그렇다면 단 해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있던
이제 내부에 기존 개발된 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버티칼로 그렇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정책이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주택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으면은 신규 이민자들에게 이제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수직으로 이렇게 고층 빌딩 즉 콘도를 많이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제 세 수입도 계속 이제 증가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런 데서 오는 부작용이라 그러면은 마켓에서 사실 그 콘도 빌더들은 아주 치밀한 그 마케팅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광고 전략이라는 것은 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콘도가 갖고 있는 밸류와는 별개로 마켓은 일단 키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물어보면은 콘도에 사는 게 좋으냐고 물어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되게 우리는 사실 단독주택에 그림 같은 집에 살고 싶고 또 이렇게 잔디도 가꾸고 싶은데 실제로 퍼스트 홈 바이어인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죠. 단독주택의 구입 가격이 이제는 약 35만 불 내지 한 40만 불 지역에 따라서 그 정도 이상의 그 돈이 안 되면은 구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는 세컨드 베스트 초이스로서 콘도 들어온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베스터들이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콘도 시장은 커지지만은 잠재적으로 이런 대중의 잠재적인 디맨드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여전히 단독주택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내와의 접근성이 좋다든가 교통요지라든가 또 주변에 풍광이 좋아가지고 아주 환경이 좋은 곳, 특히 그 학군이 좋은 지역 이런 곳들에 괜찮은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그 좋은 투자로서 롱텀 인베스트먼트로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를 이제 보면은 요즘 이민을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은 한국의 그 콘도 아파트 개념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투자는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카나다에서는 그 부동산 시장의 마켓을 주도하는 것은 결국은 싱글 디태치드 홈, 그렇죠? 독립 가옥이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투자를 하시고 할 적에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학군 지역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밸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뭐 참고적으로 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 단어의 미닝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린벨트라는 게 있고 또 오크리스 모레인이라는 게 있죠. 그럼 두 가지 단어를 억지로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을 해 본다면 조금 미닝이 좀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나이아가라 에스카프먼트라는 것은 빙퇴석이라든가 즉 빙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깊이 파있다든가 아니면은 빙하가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지각 변동이 무게 중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지역 쪽으로 이제 좋은 풍치지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풍광이 좋은 풍치 보존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오크리지 모레인 에리어라 하면은 우리가 상수원 보호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린벨트라는 것은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런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도시가 장기적으로 성장한 데 있어서 즉 메가 시티로 발전한 데 있어 가지고 도시민들이 신선한 공기를 계속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 그런 그 산소를 그렇게 공급하는 허파 역할을 하는 나무를 베어내지 말자는 그런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보면은 이제 온태리오 내에 그런 그린벨트나 뭐 오크리지 모레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나이아가라 에스카프먼트 그게 한 한국 그 평수로 좀 한 5억 평 정도가 됩니다. 몇 평이요? 5억 평. 5억 평.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 땅이 지금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먼저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집 짓는 사람들이 땅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덧붙일 게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이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그린벨트가 아주 여러 부동산 그 구입자들에게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것은 각 주요 대도시마다 한 대여섯 개 되는 도시에 다 뺑 둘러서 하면서 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그린벨트가 있다는 것은 그린벨트 안쪽과 그린벨트를 벗어난 바깥 외곽 지역과의 토지의 효용성, 즉 밸류 차이를 급격하게 이렇게 크게 변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런 법 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러면 그린벨트 안쪽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그린벨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거기에 땅 가진 사람들이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린벨트 안쪽에서 그 그린벨트 가까운 도시 내에
이렇게 근접한 안쪽에 쓸 수 있는 땅들이 얼마만큼 가치가 올라갔는가 가격의 변동을 생각하시면서 장래 이쪽에 그 가격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국은 또 뭐 이렇게 건축업자들하고 정부의 좀 중요한 사람들하고 쓱싹쓱싹 해가지고 그린벨트가 하루아침에 그냥 개발지로 바뀌어서 또 벼락부자 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뭐 이 나라엔 그런 일이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그린벨트 또 이런 그 오크리스 모레인 이런 데 잘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 재산세에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토론토에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데이비드 밀러 시장이 재산세를 그 재산세가 아니고 랜드 트랜스퍼 텍스죠. 그렇지만 이번에 또 재산세를 올린다고 또 이제 그거 아니면 이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제가 이 나라에 한 40년 살면서 이 여러 나라를 둘러본데 이 캐나다가 재산세가 비싼 나라입니다. 예, 뭐 특히나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건 상대도 안 되게 비쌉니다. 그런데 그 재산세를 또 지금 올리려고 뭐 선거 10월 달에 끝나면은 다시 재산세를 가지고 다시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재산세라 하면은 일부는 주정부로 들어가고 일부는 시정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정부에서 살림을 하고 주정부도 또 살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허진구 씨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재산세율은 사실은 우리한테 그 매일 일상적인 그 생활에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그 연간 세수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은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경우가 어려우면은 재산세를 건드리게 되는 게 당연하죠. 예.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그 일반적인 대도시들은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그 온타리오 리테일 세일스 텍스, 그 PSD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 부분의 일부를 토론토라든가 아니면 미시사가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게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의 도시들은 그런 일부 그 자기 나름대로의 텍스들이 그런 소매 행위라든가 이런 수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산세가 그 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보다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예. 우리는 상대적으로 많고요. 도표에서 보시면은 그런 그 재산세를 다룰 때 대개 주거용과 다세대 주택 그리고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서 보면은 예. 주거용은 대개 그 뉴욕 지역이라든가 필 지역, 헐튼 그다음에 도런 지역 이런 것들 토론토를 포함해서 대개 1%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1%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상업용을 보시면 됩니다. 상업용 그 프로퍼티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업용의 그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63%입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소닐 지역, 바안이나 마캄을 말하는데요. 예. 그런 지역은 2.3% 내외입니다. 훨씬 낮으네요. 예, 거의 뭐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결국 그 재산세의 의미를 사실 재산세를 갖고 얘기를 하다면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일반 그 교민들이나 아니면은 부동산에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인베스터 입장이나 세계에서 우리가 음미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상업용 이런 그 큰 레이트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상업용을 사갖고 렌트를 준다 하더라도 예. 대개 렌트를 주면은 거기에 이제 세입자로 있는 그런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그런 주인들이 이제 렌트 그 재산세를 자기들이 이제 부담을 하죠. 예.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스틸 좀 영 스틸 쪽에 본다 그러면요. 소닐 쪽은 즉 스틸즈 북쪽은 이제 2.3%를 재산세가 나오는데 예. 상가 건물이에요. 그다음에 그 스틸즈 남쪽 토론토 예. 지역은 상가를 투자하신 분은 4.063%를 재산세로 나옵니다. 예. 결국 그 건물의 주인은 그것을 이제 세입자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죠. 트랜스퍼 시켜버리고 자기는 예. 그 부담에서 이렇게 벗어난다 하더라도 예. 결국 그 부담이 컨비니언스 하시는 분들이 물건의 그 판매 가격에서 결국은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원가 코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스틸즈를 중심으로 했을 때 북쪽에 있는 사람과 남쪽에 있는 사람의 경쟁력은 불보듯 뻔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그런 코스트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 싸움은 담배라든가 이런 뭐 껌이라든가 이런 그 가격 싸움은 사실 아주 마진이 박하기 때문에 빤합니다. 예. 그런데 결국 장기적으로 봐서는 손을 들고 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결국 장사가 어려워서 나가는 곳을 우리가 공실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베이컨시 레이시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때부터는 누가 부담하냐면은 4.063%를
주인이 부담합니다. 빌딩 주인이 맨 처음에 살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캡 레이트, 즉 ROI죠. Return on Investment. 투자에서 1년에 나온 소득이 내가 투자한 원금에 비해서 얼마가 나오냐는 퍼센티지를 말하는데요. 그런 걸 우리가 계산할 때 보면은 결국은 맨 처음에는 상업용은 당연히 세입자한테 미루고 내 코스트로 계산을 안 해가지고 캡 레이트 예를 들어서 5%다 7% 하고 투자했던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 반해서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주거용 프로퍼티를 구입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재산세는 콘도 오너 같은 경우는 내가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죠. 4% 내지 5% 나오더라.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걸 갖고 투자 결정을 한 거거든, 구입 결정을요. 그래서 우리가 상업용 결정을 하신 분들은 경기가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공실률이 올라갈 때 얼마만큼 어려운 지경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재산세 하나만 봐도 이게 굉장히 리스키한 투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께서 굉장히 선호하시는 보통 플라자, 그 다음에 상가 건물, 그런 것들이 실제 내재적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을 재산세 표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보실 것은 표에서 보시면은 그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도 우리가 결국은 토론토는 2.3%를 부과하고요. 특히 리치몬드 힐이나 이런 그 반 마캄 같은 경우에는 0.98%입니다. 그런 지금 0.98%는 일반적인 그 디테이치 하우스의 그 레이트하고 똑같습니다. 재산세율이요. 그러면 결국은 왜 토론토는 이렇게 높게 부과하고 또 다른 곳은 낮게 부과하느냐? 결국은 그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즉 잠재적인 그 이런 그 테넌트들이 자기 그 세들어 살 집을 빌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냐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치몬드 힐이나 반이나 마캄은 아직도 그 렌탈 프로퍼티를 주거용으로 구입하기는 좋은 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렇게 재산세를 보면은 이제 부동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용이 있고 또 상업용이 있고 또 산업용이 있고 또 농지가 있고. 그렇죠. 그 중에서 텍스 레이트가 지금 제일 높은 게 산업 인더스트리얼 쪽 아닙니까? 그 표에서 보시면은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는 대개 상업용이 4.063%, 공업용은 대략 4.4%. 4.4. 그다음에 리치몬드 힐은 비슷한데 공업용이 조금 높습니다. 그다음에 그 헐튼이나 특히 그 옥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업용은 2.4%, 그다음 공업용은 3.6%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빌이 말하는 것은 뭐냐,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옥빌에서는 우리는 그 연기 나는 공장을 유치하기 싫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신에 그렇군요. 이런 그 지역별 근린 상가라든가 그런 거 개발하는 거는 좀 이렇게 쉽게 허용을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는 결국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이런 서로 다른 프로퍼티에 대해서 신규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쉽게 해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시그널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한국에서는 대개 우리가 이제 공장을 짓는다 하면은 큰 땅을 사놓고 한쪽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은 다음에 10년, 20년을 두고 이렇게 조금씩 팔아 치웁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마진을 남기면서 결국은 자기 본업은 계속 그 손해가 나더라도 그 non-operating income, 즉 실제적인 영업과는 관계없는 그런 특별 수익이 결국은 유유부동산 처분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바이벌 하다가 언젠가 땅값이 크면은 접어치우고 이제 다른 업종으로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오너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개 우리는 그 한국에서는 상가부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나대지를 사놓고 오래 기다린다든가 미리 그러니까 투기 형태로 이렇게 사놓는 행위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큰 땅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조그마한 귀퉁이에 명목상으로 지어놓고 큰 땅을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밸류가 상승할 걸 목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과다 토지 보유세를 매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캐나다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용은 30%를 디스카운트 해주고요. 공업용은 35%를 할인해 줍니다. 결국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한국에서 와서 이런 제도적인 차이, 즉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국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부동산을 이렇게 처음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런 공부가 먼저 선행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참 우리 재산세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루 종일 얘기해도 이게 끝날 얘기가 아닌데 참 아쉽게도 이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진구 씨 다음에 한번 또 오셔가지고 이 재산세에 대해서 또 다른 재반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고 오늘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얼티비 시청자들한테 집 구입 시, 부동산 구입 시 아주 중요한 그 조언의 말씀을 한 두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그 시청자 여러분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아쉽게 느끼는 것은 특히 맨 처음에 오셔가지고 렌트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구입을 하시게 되는데 렌트에 계시다가 나올 때에 그 임대차법에 관한 상식이 없어서 좀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 만기가 다 됐으면은 계약 사항이 만기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2개월 전에 통지를 미리 해줘야 자동적으로 먼스터먼스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혼자 짐작하지 마시고 가까이 신뢰하는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상의하면서 이렇게 정착 생활을 시작하시기를 제가 권고드립니다. 예, 허진구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리맥스 리얼출원에서 근무하시는 허진구 씨를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았습니다. 아주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허진구 씨를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고 저희들은 다음 또 이 시간 새로운 분을 모시고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